마지막에 아주 맛있는 주먹밥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앞좌석 먼저 좀 채워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좀 편하게 자리를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 순서상으로는 2교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총 5교시라고 되어 있어서 너무 좀 힘들어하겠다. 보통 이제 3교시, 4교시하고 점심 먹고 그래야 될 시간인데 5교시 시간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일단 두 번째 세션에 정태인 원장님 모시고 강의를 한 1시간 정도 청해 듣고 그 다음에 같이 앉아서 좌담하듯이 주거니 말거니 질문도 던지고 또 궁금한 것도 좀 이제 물어주시고 점점 이 논의가 이제 조금씩 더 세부적인 측면도 다루게 되고 또 요즘 뭐 이야기되고 있는 대목에서 궁금해하시는 분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는 제대로 속속들이 좀 디테일한 부분에 답을 또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 이번에 강연을 해주시게 되니까 잘 좀 질문도 좀 준비를 해주셨다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 FTA와 사회경제라는 주제로 정태인 새로운 사회연구원 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먼저 강의를 해주시게 될 텐데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내가 향림교회 여러 번 왔는데 여기 올라오는 건 처음입니다. 근데 1층에서 나 했었지 여기 올라오는 건 처음인데 영광입니다. 지금 제가 눈이 까물까물하죠? 졸려요 지금. 어제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SBS 시사 토론을 하고 오늘 아침부터 또 원탁회의라고 야권연대 회의에 가서 2시까지 회의를 하고 사실은 여기 지각했어요. 지금 택시를 탔는데 굉장히 막혀서 지각을 했는데 마침 목사님이 조금 더 하셔서 제가 제 시간에 시작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협회 굉장히 오래됐죠. 2006년 2월에 한미협회 협상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5년 하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막바지에 왔는데 비준만 하면 우리 국회가 비준만 하면은 미국과 한국에서 한미협회가 발표가 돼서 법적인 효력을 이제 발표가 됩니다. 11월 24일 다음 주 목요일이 보입니다. 그때 본회의가 열리면 거기서 하나라당이 통과시키려고 지금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한 번의 고기는 12월 2일 예산안 관련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겠습니다만 그건 여야합의는 아니기 때문에 아주 드러나게 날치기가 되기 때문에 그건 못할 것 같고 24일만 넘기면 사실은 한미협회는 내년으로 넘어가고 내년이 바로 총선이기 때문에 내년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통과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야당에서는 사실은 야당도 문제가 많죠. 민주당 내에 한미협회 찬성하는 사람들, 추진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속으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하튼 지금 야사당은 한미협회 원안 폐기죠. 10+2라고 하는 게 사실은 한미협회 웬만한 노투자로 다 빼는 것이기 때문에 원안 폐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 가트라고 하는 건 우리 한미협회에 대해서 전부 이제 관세 인하를 생각하시는데 원래 가트라고 하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관세무역에 관한 일본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관세를 내리는 겁니다. 관세를 내리는 것은 일반 상품하고 제조업 상품하고 농산물의 관세를 내려서 무역을 원활하자라고 하는 게 가트의 원래 생각이었고 쭉 같은 체제로 무슨 라운드 도쿄 라운드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관세를 내리는 그런 회의들을 계속했죠. 근데 우루과이 라운드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농민들은 우루과이 라운드를 굉장히 잘 기억하실 건데 우루과이 라운드부터는 성격이 달라집니다. 우루과이 라운드 때는 신 이슈라고 하는 게 이제 나오는데요. 미국이 바로 신 이슈를 가져왔는데 그 신 이슈는 뭐냐면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입니다. 지적재산권을 무역한다는 말이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사옵니다. 뭐 책이라든가 아니면 영화라든가 노래라든가 인세를 내는 게 우리가 그 지적재산권을 사오는 겁니다. 이 지적재산권은 무역과 아무 관련이 없는데 그거를 무역 규범에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한 게 이제 이 우루과이라고 할 때부터 미국이 이제 그 시도를 합니다. 또 서비스도 무역한다는 말 이상하죠? 그 서비스 사람이 직접 이동하거나 서비스를 사서 쓰게 되는 그것도 무역 규범을 만드는 일을 이제 미국이 시작합니다. 또 투자하고 무역도 안 어울리죠. 근데 이거는 투자자를 보호하는, 투자한 기업을 보호하는 그거를 무역 규범으로 만드는 일을 이제 미국이 시작을 하죠. 그래서 WTO 1994년에 WTO라고 하는 세계 무역기구가 생긴 이후에 WTO 룰이 만들어집니다. 서비스에 대해서는 GATS라고 하는 GATS라는 게 만들어지고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TRIPS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TRIPS라고 하는 WTO 룰이 만들어집니다. 다자간이 이제 WTO 룰 규칙을 만든 겁니다. 근데 미국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어요. 더 강한 지적재산권, 더 강한 서비스, 더 강한 투자 보호를 하고 싶었습니다. 미국이 관세보다는 그쪽에 더 많은 신경을 쓰게 된 건 당연히 세계에서 지적재산권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미국입니다. 세계에서 미국이 지적재산권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는 어딜까요? 우리나라 아닙니다. 일본입니다. 그리고 2위가 한국입니다. 또 서비스도 미국이 세계 최강이죠. 금융 서비스라고 하면 바로 그 문제를 일으킨 금융위기를 일으킨 바로 그 금융 서비스 세계 최고죠. 또 초국적 기업 또 세계에서 제일 많으니까 큰 기업이 많으니까 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 강화하는데 이거는 관세 국경을 넘을 때 내는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의 법과 제도를 바꾼 일입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을 강화한다는 것이 대표적인 지적재산권인 저작권은 미국은 70년이에요. 다른 모든 나라는 거의 모든 나라는 50년입니다. 우리나라는 50년이었어요. 저작권이 50년이라는 건 뭐냐면 소설가가 소설을 쓰고 죽은 다음에 50년 동안 그 가족이 인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70년이에요. 그 법 이름이 미키마우스 법인데 왜 70년이 됐냐면 미키마우스 의사님 누구죠? 예, 월트 디즈니가 죽은 다음에 50년이 지났어요. 그럼 이제부터 미키마우스가 돈 못 버는 거예요. 미키마우스가 벌어들이는 돈이 우리나라 영화로 벌어들이는 돈보다 더 많습니다. 그 캐릭터 하나로. 그러니까 그거를 미국에서 20년 연장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도 받아들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도 저작권법을 50년, 70년은 바꿔야 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받겠어요? 미국은 그런 것이 많지만 저작권이 많지만 상대국가는 적잖아요. 이렇게 안 바꾸려고 그러겠죠? 그런 거를 한 나라 한 나라 1대1로 바꾸게 만드는 것이 바로 FTA입니다. 이 미국 FTA의 핵심은 지적재산권을 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FTA를 할 때는 그 다른 나라의 법이 많이 바뀌어요. 관세만 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의 법이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FTA 전략을 짠 사람이 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졸릭은 명시적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략을 짤 때 우리 FTA 목표는 상대 국가의 민영화, 규제 완화를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명시합니다. 민영화와 규제 완화, 상대 국가에게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강요하는 것이 미국식 FTA이고 그게 한국의 법과 제도를 바꾸게 되는 거죠. 이번에도 한국 FTA를 발효시키려면 우리나라 법을 정부가 밝힌 것만 23개를 바꿔야 돼요. 저작권, 약사법 이렇게 미국하고 FTA 관련된 법은 다 바꿔야 되는 거죠. 대부분 지적재산권 서비스 투자에 관한 법들을 전부 바꾸게 돼 있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국회들이 바꾸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2007년에 체결되고 여태까지 발효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 미국 의회에서 여태까지 발효를 안 시킨 거죠. 미국 의원들이 협정문을 보고 자기들한테 불리한 게 있는지 또 더 따를 게 있는지를 4년 동안 챙긴 거예요. 챙겨가지고 미국 행정부한테 더 따와라. 이게 제협상이죠. 이게 바로 쇠고기하고 이 자동차 쪽에서 우리나라가 양보를 하게 만드는 제협상입니다. 우리나라 국회에는 아무도 안 봤습니다. 협정문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 제품만 시키겠다. 근데 그 가운데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2008년 가을에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바로 한미협회를 추진한 노무현 대통령도 한미협회 협상을 할 때는 생각하지 않았던 일이 발생했다. 혹시 한미협회 내에도 관련 조항이 있는지
한미협정이 추진된다는 걸 안 건 2005년 11월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알았죠. 왜냐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니까. 제가 2005년 5월에 비서관을 그만뒀는데 2005년 11월쯤 연락이 왔어요. 문성근 씨를 통해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한미협회를 추진하고 있는데 청와대 내에서 그걸 반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왜냐면 경제비서관들이 다 잘렸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 다 재경부 공무원들이 앉았으니까 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 내부에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경제를 모르니까 대통령한테 보고서 쓰고 보고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 보고서를 부여부에 써서 면담 신청을 했는데 대통령이 실제로 만나주신 것은 2006년 3월입니다. 2006년 2월에 이미 개시를 선언하고 그 다음에 어디 반대하는 사람 얘기나 들어보자 하고 만났는데 제가 쭉 보고를 한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의 첫 질문이 뭐였냐면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따라오는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중국의 제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을 따라잡는데 얼마나 걸릴 거냐. 그래서 제가 최소 10년 걸린다. 제가 원래 산업전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대통령께서 그보다 훨씬 짧다고 우리는 판단한다. 심지어 청와대는 3년이라고 했고요. 그때가 2006년이잖아요. 벌써 지났어요. 근데 그렇게 제조업이 아무리 중국이 빨리 따라온다고 이게 역전되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을 굉장히 빨리 따라갔지만 아직도 역전됐다고 하면 좀 어려워요. 몇 개를 제외하고는 삼성 반도체 정도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일본에 어느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국이 이렇게 제조업에서 빨리 따라오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가물어진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으로 가야 되는데 서비스업은 모조리 규제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많잖아요. 의사도 자격증 줘야죠. 어떤 약 한 번 쓰면 안 되죠. 서비스업은 모든 게 다 규제입니다. 그리고 규제를 그때 생각에 대통령 생각에 규제를 완화해야 서비스 의료산업이라든가 금융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데 그 규제를 완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외부 충격으로 미국하고 FTA 매진으로 해서 미국식 서비스 산업을 우리나라에 들여온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규제를 다 풀어서 미국식 서비스 산업이 들어오고 그래서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면 중국이 제조업을 따라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서비스업으로 넘어가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계금융위기라고 하는 건 바로 그 미국의 서비스 산업이 붕괴한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시겠죠. 그래서 대통령이 없는 걸 제가 보냈네요. 금융위기 이후에 한미FTA에 어떤 점이 문제가 됐는지 좀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 친노는 노빠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한 사람도 검토를 안 했길래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제가 충성스러운 비서관이죠. 돌아가셨지만 이 자료 자체는 금년 초에 사당 정책연합을 할 때 첫 번째 주제가 한미FTA였어요. 이게 제일 쟁점이었죠. 당시만 해도 민주당하고 국민참여당은 반대하던 주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통령에 대한 제일 마지막 보고서라고 만든 겁니다. 왜 금융위기 이후에 한미FTA가 중요하냐? 지금 금융위기는 1929년 대공황과 같은 규모입니다. 1929년 대공황 이후에 세계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금융산업 규제가 강화되고 노동권이 강화되고 복지가 도입되고 일반 뉴딜 정책이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라고 하는 게 세계의 대세가 됐죠. 20년 전에 자유방임주의였어요. 마찬가지로 1980년부터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장만능주의였죠. 시장이 모든 걸 맡기자 했는데 그게 붕괴된 게 이번에 금융위기입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나라에서 복지를 강화하자 그러고 금융규제를 강화하자는 얘기가 G20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또 한 번 역사적인 큰 변화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한미FTA라고 하는 거는 시장 만능주의, 미국식 자본주의를 그대로 우리나라에 이식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꿔야 되는 방향하고는 정반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때는 미국식을 따라가는 게 선진파라고 생각했지만 이 시점에서 보면 그건 후퇴, 역행하는 거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되는데 규제를 푸는 쪽으로 나가니까 역사를 거꾸로 가는 것이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는 한미FTA는 미국이 아주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을 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구나 무슨 취재라고 했죠? G2 취재라고 얘기를 하죠. 즉 중국과 미국이 서로 대립하는데 한미FTA는 우리가 미국에 붙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제 중국으로부터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옛날 얘기하자면 권력이 교체되는데 옛날 권력 흔들던 우리나라가 망한 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언제죠? 병자호란이 됐습니다.
명나라가 미국하고 비슷해요. 명나라가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 구해줬죠. 그래서 제조지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명나라 망하고 청나라가 커지는데 우리는 명나라 편들었죠. 그러다가 청나라한테 완전히 붕괴했는데 그것과 비슷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사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첫 비서관 할 때 이름이 동북아 비서관이었습니다. 대통령께 제가 얘기했던 게 바로 그거였어요.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절대적 중립을 취하면서 그걸 대통령이 동북아 균형자라고 좀 강하게 표현했는데 균형자라기보다는 캐스팅 보트라는 게 오고 있습니다. 힘은 약하지만 양쪽에서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양쪽이가 우리한테 우리 편을 들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걸 갖다가 해가야 된다고 했는데 한미협기라고 하는 것은 G2 체제 속에서 미국 편을 드는 거예요. 남한이 미국 쪽으로 끌려가면 북한은 중국 쪽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통일 문제라든가 평화 문제 같은 것도 해결하기 어려워지겠죠. 아까 신이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렸고요. 이 신이슈는 뒷적사건 서비스 투자는 우리나라의 공공 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한미협기 하면서 복지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그냥 복지라고 하는 건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건데 한미협기는 그 서비스 규제 완화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자 국가중재제도, ISD라고 하는 거는 그 규제를 강화하고 공공 서비스를 강화하는 것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시장 시장에 모든 걸 맡긴다고 한다면 한미협기는 올바른 방향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면 한미협기는 정반대의 정책 기조를 우리나라에 심어놓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영의 시점에서 위기가 발발했어요. 80년 위기, 73년 위기, 81년 위기, 2001년, 1990년 위기인데 그 다음에 실업이 발생하고 원래 수준으로 고용이 회복되는데 걸린 시간들입니다. 80년은 한 1년 걸렸죠? 73년 1차 석유 위기 때는 한 1년 6개월 걸렸고 81년에는 한 23개월, 1990년이 제일 오래 걸렸는데 한 32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2007년에 발생한 지금 금융위기는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9% 내지 10%, 사실 이건 작년 그림이에요. 금년까지 계속입니다. 48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9% 내지 10%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이 위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이후에 유럽 재정 위기가 또 발생했죠. 유럽과 미국, 일본이 동시에 침체하는 세계 장기 침체로 열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이제는 확률이 높아졌다는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장기 침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일본 중앙은행 침체가 그린 그림입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게 90년에서 2000년까지인데 그때 일본의 물가지수가 어떻게 변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2007년에 2008년에 미국 금융위기 터진 다음에 그 물가지수의 변화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도 미국이 일본형 장기 침체, 10년, 20년 동안 장기 침체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지금 미국은 부채가 너무 많아서, 국가 채무가 너무 많아서 재정정책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공공정책을 도로를 만든다거나 이런 재정정책 또는 복지비를 늘린다는 걸 하지 못해요. 또 공화당을 가로막고 있죠. 또 하나 남은 경제정책이라고 하는 건 금융정책입니다. 금리를 떨어뜨리는, 돈을 풀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건데 미국 금리는 이미 제로입니다. 더 이상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경제학에 두 가지 수단이 있는데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둘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바마가 천명한 게 뭐냐면 수출만이 살긴다. 우리나라를 같아요 이제. 미국도 수출만이 살긴다를 들고 나왔어요. 만일에 수출이 늘까 아시아에 대해서 2배로 늘리겠다 5년 동안 앞으로 2배로 늘리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만일에 안 늘면 수출이 안 늘면 상대 국가가 환율을 조작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환율 압력을 넣겠다. 오바마가 환율법을 갖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원래 주 타겟은 중국이지만 이제 그 한국에도 그런 압력이 올 겁니다. 즉 우리나라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을 많이 늘려야 돼요. 그리고 미국 계속 수출을 늘리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미국은 장기 침체니까 수입이 줄겠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흑자는 줄어들고 오히려 무역 적자로 반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계 금융위기란 무엇이냐? 이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는데 원래 미국 경제학자들 여기 뭐 경제학 배우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한국에 있는 거의 모든 경제학자들 그리고 미국 중앙 연방준비제도이사회 FRB의 공식 입장은 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거품. 우리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뛰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품은 존재하지 않았다가 경제학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세 가지가 있는데
거품은 존재하지 않는다. 알 수 없다. 존재하더라도 알 수 없다. 안다고 하더라도 거품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냥 놔뒀다가 터진 후에 수습하는 게 낫다라는 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의 기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일어나고 주식이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도 이건 정상이다. 시장이 작동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번에 터지니까 드디어 버블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금융은 시스템이다. 금융은 산업뿐만 아니라 하나의 경제 시스템이라는 걸 인정하고 이 시스템을 안정할 만한 안정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런 정책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또 각국의 특성에 따라서 대응을 하기 위한 정책 공간이 필요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FTA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미국의 FTA라고 하는 것은 상대 국가의 정책 공간을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 투자자 국가중재제도 또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나라의 정책 공간은 확 줄어듭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정책을 쓸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이명박 정부가 잘한 정책이 있어요. 선물화 포지션 한도 규제라든가 외국인 채권 구입 면세화는 거시 건전성 부담금 같은 거를 도입했습니다. 원래 이거는 이명박 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정책인데 재정부도 기획재정부가 반대할 만한 정책인데 신현송 국제경제보좌관이라고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인복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꽤 유명한 경제학자입니다. 지금 프린스턴 대학으로 돌아갔는데 영국에 살았어요. 이 신현송 보좌관의 아버지가 이명박 친구였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그러니까 런던에 가서 살 때 신현성이 항상 아저씨 그 사람이 그러니까 와서 국제경제보좌관을 하면서 이 세 가지를 도입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돈이 왕창 들어왔다 나가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미약한 정책이긴 하지만 방향으로 올바른 정책입니다. 그래서 신문에 올바른 정책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이런 발효된 상태라면 이 정책이 가능했을까?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거는 지금 G20가 이런 정책을 쪽으로 가고 있지만 한미FTA가 발효된 상태라면 기본적으로 수량 규제를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한미FTA에 걸릴 가능성들이 있는 정책들입니다. 흔히 정부가 이게 좀 복잡한 얘기입니다만 건전성 규제가 허용되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하지만 그 뒤에는 자기 취소 조항이라는 게 있어서 한미FTA를 위반되면 이 정책들도 사실은 투자자 국가 제소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한미FTA 위반이라고 하는 항의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이런 자본 규제를 넘어서 위기 때는 아주 강력한 자본 통제를 써야 되는데 그거는 한미FTA 확실한 위반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티글리츠라고 하는 2001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 유엔의 의뢰를 받아서 스티글리츠 보고서를 2009년에 냈고 유엔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스티글리츠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우리 김정은 통상교수 본부장이 스티글리츠는 좌파학자라고 그러는데 유엔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보면 이 스티글리츠 보고서에서 양자간 무역협정, 그러니까 WTO 객사, 아까 WTO의 서비스 관련 룰이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것이 그리고 또 양자간 무역협정, FTA 같은 그 협정에 유사한 조항은 정부가 금융안정, 경제성장 그리고 복지를 지지하기 위해서 규제를 변화시키는 것을 제한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한미협회 관련 조항들을 보면 이런 것들이 정책 공간을 제약하는 조항들입니다. 자세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시장 접근 분야, 거시 건전성 규제의 자기 취소, 그리고 신금융 서비스 제한. 신금융 서비스 제한이 무슨 소리냐면 미국에서 새로운 상품이 생기면 무조건 한국에서 팔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우리나라가 원래 노무현 대통령 뜻대로 2006년 말에 한미협회 발효까지 끝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2007년부터 우리나라에 미국의 파생 상품이 엄청 들어왔던 거예요. 그리고 2008년에 미국이 위기 맞았을 때 우리도 같이 위기를 엄청나게 맞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준 안 한 게 우리를 살린 겁니다. 좋게 얘기하면 우리가 반대해서 막은 겁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은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2001년에 파국적인 금융위기를 맞습니다. 3주 동안 대통령이 5명 바뀌어요. 폭동이 일어나고 대통령 바뀌고 또 바뀌었는데 또 폭동이 일어나고 이래서 그러니까 아르헨티나는 소랄리토라고 하는 긴급조치를 취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외환위기를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가 2008년 11월에도 외환위기를 맞을 뻔했고 1997년에 외환위기 맞았죠. 그럼 뭐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로 돈이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외국 돈이 몰려들어와서 지금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주식 많이 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달러를 갖고 있다가 원화로 바꿔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랬다가 우리나라가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 싶으면은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갈 때 달러로 달라 그러는데 달러로 바꿔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바꿔줄 달러가 없으면 외환위기입니다. 그러니까 코랄리토는 뭘 한 거냐면은 아르헨티나 페소화를 달러로 바꾸는 걸 금지시켰어요. 바꿔서 나오면 위기가 더 심해지니까. 물론 이거는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했죠. 근데 당시 아르헨티나는 FTA를 맺지 않았지만 BIP, 투자협정을 여러 나라랑 맺고 있었는데 그 나라들이 전부 아르헨티나에 대해 똑같은 사안으로 이 투자자 국가제소를 합니다. 47건, 2009년까지 47건이니까 지금도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몇 개를 더 봤는데 근데 그 중에 4개가 판결이 났습니다. 3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졌고 하나는 투자자가 졌어요. 3개가 4분의 4분 졌어요. 그래서 잠재적 보상금이 최소 80억 달러, 최대 800억 달러가 될 거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돈이라 실감이 안 나시죠? 최소 80억 달러 9조 원입니다. 실감 안 나죠? 저도 안 납니다. 800억 달러면 90조 원이에요. 우리나라 GDP의 9%입니다. 문제는 예외 조항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위기 때는 우리나라 함유표에 들어있어요. 23장, 23.2조가 바른 건데, 위기 때 우리나라는 긴급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게 과연 합당하냐 아니냐를 3명의 변호사가 판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아르헨티나 정부가 1명의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그리고 투자자가 2명의 변호사를 고용해요. 그리고 둘이 합의해서 또 1명을 고용합니다. 이 3명이 중재부, 재판부를 이루어서 이 사람들이 아르헨티나 정책이 BIT를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경제 전문가 아니죠. 근데 핵심적인 게 뭐냐면 이 넥서스 리콰이어먼트라는 건데 과연 아르헨티나가 지금 코랄리토라고 하는 정책이 필수 불가결한 거였는지 아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만약에 돈이 더 많이 들고 불편한 게 있더라도 다른 정책 수단이 있으면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비전문가들이 판결을 내립니다. 여태까지 증거는 다 이것 때문에 졌는데 이 3명이 다른 대안을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어쨌든 다른 게 존재한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끔찍한 일인데 이거 한번 보시죠. 사람을 보시면 이게 프레지던트가 아까 합의한 의장입니다. 요 사람 같죠? 이게 지금 3건이에요. CMS라는 미국 기업이 아르헨티나 정부를 제소한 거고, 이건 LG라고 하는 기업이 제소한 거고, 엔론, 그 유명한 엔론이 제소한 겁니다. 근데 CMS 의장하고 엔론 의장이 같죠?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리스판던트 어포인티는 뭐냐면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고용한 사람인데 외색이 CMS에도 들어가고 LG도 들어갔죠. 이 사람은 반대먹을 하는 사람은 LG하고 엔론에 들어갔습니다. 겹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요게 이긴 거고 요 두 개는 진 겁니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그럼 요 두 사람과 요 두 사람은 한 번은 아르헨티나 정부 편 들고 한 번은 투자자 편 들고 해요. 한 사람이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서로 다른 판단을 내린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나라의 공공정책, 그것도 위기에 대한 정책을 3명이 판단을 내리는데 3명의 비전문가가 때로는 엇갈린 판단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불안정한 데다가 우리나라의 정책이 맡겨지는 거죠. 나프타 사례를 한번 보시면 금융위기가 2008년에 발발한 이후에 멕시코 경제 성장률이 2009년에 마이너스 7.1%입니다. 이 정도 되면 엄청난 위기, 우리나라 외환위기 때 마이너스 6%가 됐어요. 그런데 긴급조치를 취하지 못합니다. 왜 못했을까요? 멕시코가. 바로 옆에 있는 나라 아르헨티나가 당한 걸 다 봤죠. 그러니까 계속 침체의 상태를. 이 아르헨티나는 특히 미국 모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수출 제한 모델이고 멕시코 은행에 나프타가 94년에 졌으니까 이제 17년 지났습니다. 80%를 외국인이 소유하는 금융구조로 바뀌어졌고 당연히 외국인 은행이니까 파생 상품을 취급했고 그래서 멕시코는 파국적 위기를 맞게 됩니다. 반면에 캐나다는 은행이 왕립은행이에요. 독립은행이라서 그런 파생 상품을 취급하지 않습니다. 신종 금융기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캐나다는 거의 피해를 보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한국 정부의 금융 부동산 정책이 멕시코 유형일까요? 아르헨티나 유형, 캐나다 유형일까요? 네. 우리나라 재경부는 불행하게도 미국처럼 돼야 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17년이 지난 우리 정부가 어제도 제가 하여튼 토론 때마다 나오는 짜증나는 얘기인데 한미협정을 맺으면 우리나라 GDP가 5.66% 증가한다는 게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가정에서 장난을 해가지고 키워놨는데 가정을 어떻게 뭐 할 수는 있죠. 근데 실제로 그러면 납스타 맺을 때 멕시코나 캐나다도 미국과 FTA 맺으면 경제 성장률이 급증할 거라고 선전을 했습니다. 국민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실제로 어떻게 됐나 봅시다. 자, 이게 GDP 성장률입니다. 이건 1인당 GDP 성장률입니다. 멕시코만 94년에 맺었어요. 중간쯤. 멕시코만 3.4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6.9로 2000년대에 들어오면 1.9% 떨어집니다. 1인당 GDP 보면 1.7에서 0.9. 이렇게 1.9, 0.8. 캐나다도 2.3, 2.1. 1인당 GDP 매년 1.1% 느는 게 그렇게 높은 성장률이에요. 적어도 납스타 맺을 때 세 나라가 약속했던 것은 전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FTA 맺는다고 갑자기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고 수출이 증가하고 투자가 늘어나고 이건 허상입니다. 멕시코가 실제로 수출과 투자가 늘어납니다. 납스타가 맺어진 다음에 확 늘어나죠. 이게 뭐냐면 마투라도라라는 것 때문입니다. 멕시코 국경지역, 멕시코하고 미국 붙어있죠. 멕시코의 북쪽 국경지역에 우리로 치면 자유경제무역단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세계적인 초업적들이 다 들어옵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 이쪽이 많이 들어와요. 천대 빼고 다 들어왔어요. 세계적인 자동차 기업이.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부품을 수입해요. 그 다음 멕시코에서 조립을 해서 다시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일단 공장 자체가 투자가 늘어났겠죠? 수출도 늘어나죠. 그러나 수입도 마찬가지로 늘어납니다. 부품을 수입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수출은 늘어났는데 수출은 왕창 늘어났는데 1인당 GDP는 거의 비슷합니다. 투자를 보면 분명히 늘어나기 마클라도라에 투자한 거예요. 94년 이후부터 쭉 늘어납니다. 근데 이거는 멕시코 전체 투자율이에요. 별로 안 변하죠. 외국인 투자가 늘어났는데 이게 안 늘어났다는 건 뭐예요? 멕시코 국내 투자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실질임금은 올라갔느냐? 96년에서 2006년까지 미국 여기가 100이에요. 96년을 100을 잡았을 때 미국은 약 9% 늘어났습니다. 10년 동안 9% 늘어났어요. 여러분 월급 얼마씩 올라 1년에? 캐나다 10년 동안 4% 올랐습니다. 멕시코는 더 비참합니다. 떨어졌다가 아직도 10년 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제조업 고용이 늘어난다고 했지만 2000년을 기점으로 했을 때 전부 떨어집니다. 미국이든 멕시코든 캐나다든. 우리나라가 5.66% 성장한다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미국과 FTA 맺으면 기업들의 생산성이 높아지거나 이 정부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캐나다는 실제로 미국하고 FTA 맺은 이유가 생산성 증가, 그러니까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거였는데 여기 캐나다고 빨강이 캐나다고 여기 미국입니다. 점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91년이나 2007년이나 생산성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잘못됐는데 캐나다의 진위계수입니다. 세 나라 진위계수인데 진위계수라는 건 뭐냐면 그 나라의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게 진위계수입니다. 그래서 파란 막대 그래프가 진위계수예요. 이쪽이 나쁜 겁니다. 오른쪽이 나쁜 거예요. 왼쪽 거의 평등한 나라들이에요. 덴마크, 스웨덴, 룩셈부르크. 자, 나쁜 나라 봅시다. 1위 멕시코, 4위 미국, 12위 캐나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보다도 캐나다가 소득 불평등도가 나쁩니다. 지금. 2000년대 평균입니다. 물론 캐나다는 복지가 있었기 때문에 빈곤율은 우리나라가 훨씬 높아요. 그러나 현재 소득 불평등도는 캐나다가 더 나쁩니다. 납스타 17년 만에 캐나다는 한국보다도 소득 불평등도가 나쁜 나라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 있어요. 이게 OECD 평균입니다. GDP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복지 예산이라고 보면 되는데 OECD는 꾸준히 늘었어요, 그냥. 요게 캐나다인데, 요거. 여기 캐나다인데 1994년 납스타 이후에 복지 지출이 계속 줄어듭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보다도 진위계수가 나쁜 그런 나라가 됩니다. 실제로 납스타 이후에 계속 의무국가 사회투자국가 이거 유시민 씨가 좋아하는 이름이죠. 이 이름 아래서 복지를 계속 축소합니다. 미국과 FTA는 복지를 축소하는 역할을 실제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FTA 자체가
민영화, 구제완화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복지를 강화하는 쪽이 하고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복지 지출이 줄어들면서 캐나다의 복지가 형편없습니다. 아까 17년 동안 아까 얘기한 투자자 국가중재제도가 걸린 사안들입니다. 우리 정부는 자꾸 이 사회복지 부분, 그리고 환경, 건강 이런 부분은 제외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기정해요. 오늘도 KBS 보세요. 오늘 저 또 친화 들어 나가는데 또 그 얘기 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낙하에서 일어나는 건 캐나다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자연자원, 환경보호, 심지어 우편 서비스도 나간다. 건강, 문화, 미국도 제소하겠어요. 자연, 건강, 환경, 주 법정 통계까지 있습니다. 멕시코는 부동산, 환경, 농업, 금융 대부분 공공성이 강한 부분들이 투자자 국가 제소권이 대상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투자자 국가 중개제도는 언제 일어나냐면 정부의 정책이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때입니다. 근데 정부가 언제 보통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냐면 괜히 침해하진 않잖아요. 보통 규제를 강화할 때 침해합니다. 환경 규제를 100% 강화해보세요. 그리고 비용이 올라가죠, 기업이. 그러면 이익을 침해하니까 투자자 국가 중개제도를 하는 거죠. 또 놀라운 것은 미국은 아직 한 번도 안 됐습니다. 0. 다음은 외교 안보통인데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반도의 평화와 아시아 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절대 중립을, 특히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절대 중립을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중 FTA까지 맺는다 그래서요. 한중 FTA 맺었으니까 물타기 하겠다. 한중 FTA까지. 그래서 망합니다. 진짜 망하는데 그렇게 되면 스포크 함정이라는 게 빠지게 될 겁니다. 보통 FTA 맺을 때 허브가 된다는 얘기하죠. 허브라는 게 뭐냐면 자전거의 가운데예요. 축이에요. 그 다음에 자전거 살이 있잖아요. 이게 스포크입니다. 보통 허브가 스포크로부터 이익을 얻어내는 게 FTA입니다. 근데 허브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는 스포크가 될 거라는 거죠. 미국한테도 뜯기고 중국한테도 뜯기는 그런 나라가 될 거다. 이건 볼드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가 2009년에 쓴 논문입니다. 또 집트람 환경 속에서 지금 치킨 게임이 되어 있는데 남북관계가 그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설명을 잠깐 할까요? 원래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호주의라는 거죠. 그렇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북한이 잘하면 우리도 잘해주고 북한이 나쁘게 나오면 우리도 응징한다 이거거든요. 실제로 제수의 딜레마, 반복 제수의 딜레마일 때 이건 굉장히 효과적인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이 협력에서 얻을 수 있는 걸 자꾸 줄여나갔어요. 북한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북한은 협력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자꾸 줄이니까 이걸 치킨 게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지금 등판이 없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 수 없는데 치킨 게임은 뭐냐면 이거예요. 혹시 제임스 딘이라고 아시나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어머니 세대는 알지만 어머니들이 좋아했을 거예요. 제임스 딘이라고 신화와 같은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제임스 딘이 나온 영화가 3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유 없는 바람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뭐 어떤 게 나오냐면은 나탈리 우드를 두고 제임스 딘과 또 하나의 깡패가 동네 브라마가 경쟁을 하는데 절벽을 향해서 차를 달려간다. 그래서 절벽에 가깝게 서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멀리 겁나니까 멀리서 세우는 놈은 겁쟁이 치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이 좀 이상한 애들인데 60년대 이런 게임이 있었어요. 실제로 마주 달려요. 자동차를 마주 달려요. 그냥 달리면 둘 다 죽어요. 한 놈이 틀겠죠? 그 튼 놈이 치킨입니다. 겁쟁이.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놈이 이겨요. 치킨 게임은 상대방이 미친놈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저 미친놈 안 돌릴 거야 생각하면 내가 돌리겠죠? 치킨 게임에서 무조건 그쪽이 이기는 거예요. 치킨 게임의 대표적인 게 핵 경쟁입니다. 닉슨이 옛날에 핵 경쟁할 때 유럽에서 막 비난을 하니까 미친놈이라고 비난하니까 미친놈으로 보이도록 하는 게 내 목표다라는 얘기를 닉슨이 합니다. 그 닉슨이 치킨 게임을 이해한 거예요. 치킨 게임으로 바꿨다는 게 뭐냐? 바로 연평도 포격입니다. 협력해서 얻을 게 없으니까 때려요. 근데 치킨 게임은 같이 때리면 둘 다 죽는 겁니다. 핸들 안 틀면 둘 다 죽죠? 그러니까 틀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면. 틀면 불복하는 거죠.
최악의 상태입니다. 치킨 게임. 사슴사냥 게임이 핵심 정치입니다. 사슴사냥 게임은 서로 협력할 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상황을. 협력했을 때 북한이 더 많은 이익을 보도록 해서 더 협력이 용이하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치킨 게임을 사슴사냥 게임으로 바꾸는 게 남북 관계에서 지금 필요한 일입니다. 한미협 게임은 그걸 방해합니다. 또 하나 현재 세계 경제가 맡고 있는 위기는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달러본이 통화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이 뭐냐면 이거예요. 동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 많이 하죠? 그럼 달러가 동아시아 국가들로 오죠. 동아시아 국가들이 외환보유가 무지하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4조 달러가 됐어요. 라고 해도 또 실감이 안 나시죠? 우리나라 1년 GDP가 1조 달러예요. 그 4배가 되는 돈을 은행 창고에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한인 창고, 인민은행 창고에 그냥 갖고 있는데 아무 쓸데없이. 그냥 갖고 있는 것보다는 이자를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니까 미국 채권을 삽니다. 그 돈으로. 그럼 미국 채권이 오고 달러가 다시 올라가죠. 그 달러를 가지고 또 소비합니다. 우리 수출품을 또 사요. 그러니까 이쪽에는 자꾸 흑자가 쌓이고 미국에는 자꾸 적자가 쌓이는 겁니다. 이거는 달러 체제를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흔히 IMF SDR을 국제통화로 삼든가 또는 유로, 달러, 그리고 아시아 통화 이렇게 지역 통화 체제로 가는 건데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 서서 한미협정을 맺는 것은 이 아시아 통화 체제를 만드는데 방해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에 미쳐보면 국가의 권한을 제한하는 한미협정 같은 협정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특히 WTO의 금융서비스 협정 하에서 가능한 합의들이 강조된다면 각 국가들이 성장, 공정성, 안정화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규제체계를 개선하는 걸 방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자면 모든 무역협정들을 제국해야 한다. UN 스티글리츠 보고서의 결론입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꾸면 되느냐라는 걸 대통령 보고서니까 고칠 방법까지 알려드려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썩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투자의 정의도 바꿔야 되고 최소 기준 대우라든가 간접 수용 정의, 보상, 송금, 정보 바꿔야 됩니다. 특히 투자자 국가재소권은 이미 합법성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투자자 국가재소권의 핵심은 뭐냐면 국가의 공공정책을 3명의 변호사가 판단하는 거예요. 공공영역을 공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3명의 사적인 개인이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이 국가정책에서 피해를 보면 소송을 제기해요. 어디서 소송하죠? 무슨 소송이에요? 향민교회 대답 안 하는 행정소송합니다. 행정법원에서. 근데 이 투자자 국가재소권은 뭐냐면은 한국의 행정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면 한국 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내릴 것이다. 그러고 아까처럼 3명을 사적인 변호사를 고용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우리나라의 공공정책을 그것도 외국인 3명이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단심이에요. 한 번만 해요. 그리고 정부가 졌을 때 정부를 깜빡이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현금으로 보상하게 됩니다. 그 투자자가 손해본 금액을 계산해서 미래의 이익까지도 계산해서 그거를 정부가 현금으로 물어줘야 됩니다. 건강보험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야당의 모든 대선 주자들은 한국 건강보험을 90%까지 보장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우리나라 건강보험 보장성은 한 60% 정도 됩니다. 정확히는 한 58% 정도 돼요. 참여정부 말기에 62%였는데 이명박 정부 동안 한 5% 보장성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감기 들려서 병원 가면 얼마 내고 나와요? 네? 3, 4천 원 내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원래 10,000원쯤 나왔다는 얘기예요. 진료비가. 그 중에 6, 7천 원은 보험금이 나온 겁니다. 우리가 매달 보험료 내잖아요. 그러니까 보험금이 6, 7천 원이 나오고 나머지 돈을 본인 부담금이라 해서 우리가 돈 낸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병은 건강보험이 대부분 다 해결해주죠. 그 부담이 적으니까. 근데 암 같은 게 걸리면은 그 30%가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 암보험을 드는 거 아니에요. 비익선급이다, 민간 암보험. 우리나라에서 암보험 어디가 제일 많이 팔았을까요? 예, 삼성 아니면 AIG예요, 미국. 그 AIG 한참 옛날에는 광고했었죠. 금융위기 때 AIG가 망했어요. 그래서 요새 광고 많이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성 탤런트가 배종옥 씨였는데
배종옥 씨도 AIG를 광고했습니다. 그다음부터 제가 배종옥 드라마를 안 봅니다. 요새 수혜 거 봐요. 그게 25,000원이에요, 월. 암, 심근경색 해서 25,000원인데 1년이면 얼마예요? 30만 원이죠? 그 무지무지하게 비싼 겁니다. 딱 3개의 벽에 대해서도 그것도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을 해서 돈을 지급하는데 그게 30만 원이에요. 만약 우리 건강보험처럼 모든 병에 대해서 다 그런 식의 민간보험이 생기면 얼마짜리가 될까요, 도대체? 그래서 미국식 보험이 나올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건강보험 없어지면 민간보험 모든 병에 대해서 다 해주면 그건 1,000만 원짜리가 됩니다. 그거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함력대에 갔다 온다면 2주 미국에 사는 주부들이 보냈잖아요. 그럼 맞다 이런 거 보냈잖아요. 근데 암만 100% 해주겠다. 정동영 후보가 있어요. 지난대에서. 그래서 암 걸리면은 치료비 전부 보험금을 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민간 암보험은 필요 없어지죠. 그럼 해지하죠. 그럼 AIG는 망합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심각한 타격을 받았기 때문에 투자자 국가 중지 제도에 제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말한 것처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건강보험단에 한 명이 변호사를 고용해요. AIG가 한 명이 변호사를 고용해요. 둘이 합의해서 한 사람을 또 고용하는데 합의가 안 되면 이시드라고 하는 세계은행 산하에 있는 건데 거기서 지명을 합니다. 당연히 미국 사람 지명합니다. 이 세 명이 암 100%가 함유협회를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를 판단합니다. 우리 정책인데 세 명이 그중에 아마 2명은 미국이니까 3명 다 미국일 수도 있어요. 이 세 사람은 한국의 건강정책 이런 데는 관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한글을 모릅니다. 함유협회만 봅니다. 주로 보는 게 뭐냐면 내국민 대우 위반이에요. 내국민 대우 위반 안 했습니다. 왜? 삼성 안 보면 망해요. 두 번째 보는 게 체계국 대우예요. 이거는 미국과 일본을 차별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른 나라. 근데 일본이 안 보면 파스 거기도 망하겠죠? 이것도 차별하지 않았어요. 이 세 번째 문제인데 이게 최소기준 대우입니다. 최소기준 대우라는 건 국제관례법에 비춰볼 때 과도하냐 아니냐입니다. 즉 한국의 암 100% 정책이 국제관례에 비춰서 과도하냐 아니냐예요. 모르죠 앞으로. 이거 모릅니다. 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적어도 미국 관리에 비춰봐서는 과도합니다. 왜? 미국에는 그런 보험이 없거든요. 미국에는 건강보험이 없습니다. 국가보험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정책에 의해서 민간보험회사를 파산시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미국 변호사들은 과도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AIG가 본 피해를 미래 피해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왜 우리 정책을 쓰는데 국민을 위한 정책을 쓰는데 미국 투자자한테 보상을 해줘야만 그 정책을 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건데도 그렇게 되는 정책. 우리나라만 있을 때 아무 문제 없죠. 함유협회 안 맺으면 아무 문제 없는 문제 정책입니다. 그러나 함유협회를 맺으면 바로 문제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함유협회가 ISD가 가장 위험하다라고 합니다. 이건 모든 그러니까 미래 유무라고 해서 우리가 개방하지 않은 부분도 우리나라가 규제나 아니면은 복지를 강화했을 때 미국인 투자자가 손해를 보면 그러면 그건 다 개방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앞으로 복지를 강화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또는 우리나라에서 미래 유무라고 해도 민영화를 해요. 민영화 요구 많이 했었죠. 철도라든가 이런 걸 민영화하고 거기 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면 그다음부터 투자자 국가 제소권에 해석이 됩니다. 그럼 다시 국유화는 못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영국에 2년 정도 살았는데 그때 열차 사고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 브리티시 레일은 민영화된 상태였습니다. 대처라고 하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가장 존경한다는 그 여자 수상이 민영화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철도, 열기수도 다 민영화했습니다. 왜 자꾸 사고가 나냐면 사람이 일단 줄였을 거 아니에요. 민영화 일단 돈 벌려고. 그 다음에 철도 유지 보수 비용을 줄이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요. 제가 있을 때는 열차끼리 충돌을 했고 했어요. 그래서 다시 영국은 시설 부분을, 그러니까 철도라든가 철로 유지 보수하는 부분을 재국유화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만약에 민영화하고 거기 미국 투자자가 들어왔다. 그런데 사고가 많이 일어나니까 다시 철도를 공용하고 싶다. 철도 공사가 있으면 좋겠다? 안 됩니다. 그럼 뭘 씁니다. 확실하게 FTA 걸리는 겁니다. 즉, 한 번 민영화
개방과 자유화 쪽으로, 개방 쪽으로만 갈 수 있지 거꾸로는 못 들어가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미국식 FTA와 복지국가는 양립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의 공공요금이 올라간다는 것도 그거예요. 만일에 지금 그게 철도 수도가 민영화한다라는 게 한몇개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스스로 민영화를 하면 한나라당은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하고 나면 미국인 투자자가 들어오고 다시 거꾸로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갑니다. 민영화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나라에 미국 회사가 들어와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상업적 베이스에 의해서 상업적으로 전기 요금을 정해야 됩니다. 미국 회사는 국가 보조금을 안 받으니까 원가대로 그리고 자기 이익을 붙여서 요금을 매길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국가 보조금이 들어가서 싸면 안 돼요. 그거하고 같은 수준까지 올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요금도 올라갈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정부가 괴담이라 그러는데 괴담 아니에요. 그 괴담의 시너지가 접니다. 오늘 KBS에서 보십시오. 누가 괴담인가? 그래서 실제로 이거는 제가 만든 표는 아니고요. 이 하나텍이라고 하는 유명한 국제 공법학자가 이 투자자 국가재수권을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써놨습니다. 실제로 지금 바꾸는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스티글츠 같은 유명한 경제학자들이 투자자 국가재수권을 무역협정에서 삭제하는 걸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없어질 거예요. 이쪽이 글로벌 스탠다드예요. 없애는 게. 아무리 외국인에서 투자 유치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람 생명보다 중요합니까? 이건 사람 생명까지 투자자의 이익이 침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해서 점점 줄이는 경향이 있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를 거꾸로 가는 거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이제 그러면 FTA 안 하면 미국식 FTA는 뭐 할 거냐? 우리나라 FTA는 대부분 미국식 FTA입니다. 미국한테 배워가지고 그걸 딴 나라한테 또 적용한 거예요. 이유는 물론 미국식 안 받아들이죠. 그러나 다른 조그만 나라들한테 우리가 미국식 FTA를 이제 강요하는 거죠. 새끼. 그러니까 얼마든지 다른 국가끼리 교류하는 건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개방은 좋은 일이에요. 교류하는 건 좋은 일인데 그게 꼭 미국식으로 교류해야 되느냐? 아닙니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특히 못 사는 나라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는 그런 교류 방식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제가 각자 하나만 소개하면 스티글리츠의 페어 투 올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모두에게 공정한 무역을 이라고 번역이 있습니다. 조용하게 번역이 나쁩니다. 그냥 영어로 읽으시기에 그 페어 투 올의 원리가 뭐냐면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와 교육할 때 못 사는 나라가 더 많은 이익을 얻도록 하는 것이 두 나라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못 사는 나라가 더 잘 살게 될 때 우리나라 수출이 늘어나겠죠. 못 사는 나라 계속 못 살게 해봐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수출 늘어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결국 줄어듭니다. 사실은 특히 경기가 나쁠 때는 모든 사람이 골고루 못 살 건 알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잘 살고 나머지 못 살면 사실 물건이 안 팔립니다. 경기가 나쁠 때일수록 더 평등한 정책, 평등으로 향하는 정책을 써야 되는데 국제적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런 거를 아시아에서부터 해보자. 가능합니다. 아시아에 있는 나라들끼리 서로 협력하는 쪽의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국제협정이 가능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가 막히게 시간 맞추죠? 세계금융위기는 그 이전에 분명 세계금융위 이전에도 한몇번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세계금융위기가 발발되니까 이제 더욱더 문제가 확실해졌습니다. 특히 경제위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정책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데 한몇번은 그런 정책 공간을 주지 않습니다. 아까 아르헨티나에서 보듯이 금융위기 때 쓰는 긴급조치도 투자자 국가중재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또 독재국가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한몇번을 근본적으로 재검토. 사실 이게 나머지 두 당 설득하려고 약하게 설득만 폐기해야 됩니다. 복지효과를 가로막고 경제위기에 대응을 가로막는 독소조항은 철폐하거나 아주 구체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G2체제와 남북관계 역시 한미FTA를 근본적으로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미 대립에서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SBS 토론에서 한미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한미FTA 찬성하면 안 됩니다. 한미FTA 찬성하면 기준 되겠죠? 발효가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복지가 약화되고 점점점 양극화가 심해진다면 결국 국민들이 폐기를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게 있어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폐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미 폐기하면. 한미 관계가 극도로 악화됩니다. 폐기는 간단해요. 6개월 전에 통보만 하면 됩니다. 그럼 6개월 뒤에 자동 폐기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요? 미국이 자기들이 언제나 폐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폐기를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통보해서 폐기가 되면 한미 관계 사실 끊어지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중국이 있는데 우리는 미국으로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의 힘으로 미국을 견제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느 한쪽으로 붙여버리거나 어느 한쪽으로 끊어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랬어요. 정말 한미관계에 침입하면 한미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한미FTA 비준을 찬성하면 안 됩니다. 또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달러 체제가 가격 체제로 이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한미FTA를 우리가 맺고 있는 한 이 흐름에 동참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중국하고 생각 안 빠진 거거든요. 또 외교적으로도 한미FTA는 대단히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현재 위기 진행 상황 그리고 G20의 결론이 날 때까지 한미FTA를 비준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여기서 호소하는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호소하는 것은 1년만 기다려보자입니다. 정말 1년을 기다려서 지금 우리 한일 FTA 발효됐잖아요. EU하고 미국이 경제력 수준이 비슷합니다. 근데 정말 우리나라가 미국에 대해서 무역 흑자가 늘어난다면 EU에 대해서도 늘어나야 돼요. 그렇겠죠? 근데 지금 넉 달 연속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 EU가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수입은 줄어들고 우리나라 관세가 많이 처리됐으니까 EU의 수출은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나라 무역 흑자가 줄어들고 어쩌면 반전될지도 모릅니다. 적자로. 두 번째, 우리나라 한미FTA는 미국의 서비스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거라고 했죠. 우리가 법과 규제를 바꿉니다. 제도를. 만일에 지금 미국의 위기가 일시적이라면 미국은 다시 살아나겠죠. 그러나 미국의 위기가 시스템 자체의 문제라면 장기적으로 위기가 되겠죠. 근데 그걸 왜 들여와요? 만약에 미국이 이런 데 해고 만들면 아주 나쁜 시스템을 우리가 지금 들여오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비준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EU와의 무역 흑자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이 대선을 하면 1년 내에 그걸 비준해 좋다. 그러나 아니라면 무역으로도 이익이 없고 또 우리나라의 복지국가 되는 걸 가로막는 미국식 서비스 시스템을 들여올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기 때문에 1년만 두고 보자. 그래서 어떻게 2년 넘겨보려고 물론 제의를 안 하겠습니다만 한나라당 의원들도 쉽게 통과시키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서울시장 선거에서 강남 3구하고 용산 6구가 다 떨어진 거 아니에요, 사실상. 그런 상황 플러스 날치기 통과까지 붙으면 100% 떨어집니다. 강남 3구도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한나라당 서울 수도권 의원들은 속으로는 통과시킬지 않을 거예요. 당이 하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또 하나 한나라당 농촌지역 의원들도 통과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 위험해져요. 농촌에서 한미FTA 통과시켰다? 그럼 위험해져요. 누구냐 민주당이에요. 안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어쨌든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가장 무서워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입니다. 과연 오늘 서울광장에 5만 명 이상 나오게 되면 절대로 한미FTA 통과 못 시킵니다. 왜냐면 국회의원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건 나라의 이익은 아니에요. 다음 선거에서 자기가 될까 안 될까예요. 근데 진짜 자기가 안 될 것 같다. 국민들이 한미FTA 반대하는 여론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은 절대로 통과시킵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유일하게 막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촛불을 들고 또 24일 바로 직전에 촛불을 들고 해서 국민들이 한미FTA를 정말 지금 원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면 우리나라 의원들이 함부로 통과시키는 것입니다. 아주 명쾌한 강의 들려주셨고요. 저희가 좀 바로 같이 좀 마감하는 시간 진행을 하고 지금 시간이 4시인데요. 한 45분 정도 진행을 하고 한 10분 내지 15분 정도 휴식 시간과 부담 세션 가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맞춰서 아주 멋있게 잘 해주셨어요. 제가 방송이 예. 뭐 궁금한
궁금한 질문 일단 제가 몇 가지 먼저 좀 드리고 그다음에 플로어에서도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체 강연 내용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이 이제 ISD가 어떤 방식으로 문제가 될 수 있겠는가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예. 지금 이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황이 이건 이제 추정이지만 ISD만 어떻게 해결이 되면 뭐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식의 어떤 이 논의들이 있는 것 같아서 예. 실제로 지금 FTA 논의에서 이 ISD 조항이 차지하는 비중 이게 빠지면 ISD 빼고 FTA 가자 괜찮은 건지 예. 예. 예, 그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5일날 국회에 찾아가서 약속한 게 뭐냐면은 정확히 뭐냐면 한메필 비준해주면 3개월 이내에 미국과 ISD에 관해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건 이명박 대통령이 그런 소리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메필의 22.2조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이 공동위원회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소그룹 위원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할 수 있어요. 디스커스할 수, 토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걸 갖다가 뭐 미국 국회에서 제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거는 얘기는 좀 달라져요. 비준하기 전에 ISD를 폐기 가능성까지 포함해서 미국과 재협상하도록 한다. 이러면 사실은 얘기가 달라지죠. 비준하고 나서 협의에서 만약에 폐기까지 할 수 있다면 그걸 왜 비준 후에 해요? 비준 전에 하는 게 낫고 비준 안 했을 때 우리나라의 협상력이 더 있겠죠. 우리가 말 안 들어주면 비준 안 해줄 거 아니에요. 협상력 있을 때 협상하는 게 맞으니까 비준하기 전에 하는 게 옳습니다. 또 하나는 자꾸 이제 민주당이 말려들었다기보다 김지표가 원해서 그렇게 크고 있는 건데 이 ISD만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원래 민주당이 지금 공식 입장은 10+2잖아. 2는 보상이 가는 거고 10은 이제 독소가 가는 거인데 우리나라 법을 23가지 바꾸는 것 자체가 이게 다 독소입니다. 그러니까 저작권을 50년에 70년으로 바꾸는 거. 특히 의약품에서 특허 허가 연기라는 걸 하는 거. 이건 뭐냐면 우리나라 지금 약이라는 거는 허가를 식약청에서 받아요. 그러니까 약을 팔겠습니다 하고 식약청에 내면 자료를 갖다 내면은 식약청은 뭘 보냐면 이게 인체에 해로운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만 봅니다. 식약청에서 예스하면 팔리는 거예요. 근데 파는데 팔리는 걸 보고 오리지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특허를 갖고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 수 있어요. 그 약에 대해서. 근데 한메필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식약청에 자료를 제출하잖아요. 약효나 인체 유해성을 보려고. 그럼 그 자료를 특허청으로 넘깁니다. 우리나라의 업무 제도인데 이 미국 제도를 그대로 들여온 거예요. 그럼 특허청에서 그걸 오리지널을 가진 사람들 또 넘겨줍니다. 그럼 아예 시판되기도 전에 먼저 소송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약은 대부분 복제약이거든요. 약은 만드는데 10년 이상 걸리면 엄청난 돈이 듭니다. 근데 나온 다음에 복제는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 제약회사는 거의 다 복제약이에요. 근데 복제약이기 때문에 싼 거예요. 근데 그런 약이 시판되기도 전에 이 특허에 걸릴 수가 있고 소송에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약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제약회사는 대부분 미국에 있어요. 파이저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미국이 세계에서 약값이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미국 노인들이 캐나다로 여행을 자주 가는데 약 사러 갑니다. 왜 그러냐면은 세계적인 기업이 다 있으면 당연히 싸야 되죠. 생산성이 높으니까. 그런데도 비싼 이유는 미국이 아주 독특한 지적재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독특한 지적재산권을 가진 이유는 제약회사가 미국 위에 로비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법을. 그러니까 아주 특수한 의약품 특허 법안을 갖고 있는데 그게 한메필 그대로 이전됩니다. 그러면 불치병 앓고 있는 분들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실제로 생명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성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약 먹어야 되는 분들 있죠. 고혈압이라든가 이분들 약값 엄청 올라가요. 다 손해요. 제약회사도 망해요. 이익 보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미국의 제약회사만 이익 봅니다. 그래 놓고 하는 얘기가 그렇게 그걸 옮겼으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신약이 나올 거다. 정말 쉽지 않아요. 화학 신약 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제가 비서관님 때 검토했는데 생물학적으로 신약 낼 수는 있어요. 근데 화학적 신약 내는 거는 R&D가 워낙 많이 들고 장기 투자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약회사 규모가 그렇게 안 됩니다. 파이저가 약 150배쯤 돼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제약회사. 게임이 안 됩니다. 그런 조항들이 곳곳에 있어요. 또 레치시라는 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다 문제되는 부분들이 뭐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ISP만 뺀다고 해서 그 상황이 괜찮아지는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이신데 실제 내용하고는 좀 별개로 네. 지금 이 이제 국회에서의 논의 지금 상황이 ISP 중심으로 상당히 좀 형성되는 것 같아서 네. 아까 이제 대통령은 그냥 립서비스 차원 이상의 사실 발언을 안 한 거지만 이게 전격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ISP가 빠지는 양상이 생기면 이거 지금 그래서 정치적 국면 어떻게 그런 상황은 생길 수가 없고 민주당도 당론 자체는 비준 전에 협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ISD를 빼주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지만 그러나 비준 전에 협상하자는 건 완벽하게 100%안 받아들일 거예요. 그쪽에서. 때문에 ISD가 쏙 빠지는 그런 경우는 예, 나올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19페이지 자료주에 보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먼저 좀 보면서 상당히 좀 궁금했던 질문이 금융위기 이후의 한미 FTA 네.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2008년 정부의 상황이잖아요. 네.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건 그보다 훨씬 이전이고 또 지금 FTA 반대 국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뭐 좀 친노 정치인들 그 이전에 FTA를 찬성했던 분들의 입장이 사실은 여전히 찬성 쪽에 많이 가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이 갖고 있는 그 그림은 뭔가요? 이해가 잘 안 돼서. 아까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갖고 자기 머리를 이제 스스로 세뇌한 건데 역시 서비스 국가로 가야 된다. 재경부 장관 출신들이 있잖아요, 민주당에. 왜 민주당에 한나라당에 가야 되는데 민주당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잖아요. 전라도 출신이라 한나라당으로 못 간 국회의원들. 그 중에 강봉균이라든가 또는 김진표라든가 재경부 장관 출신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서비스업으로 가야 된다. 금융업을 발전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삼협회 그렇게 해준다고 지금도 믿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은 겉으로는 당론을 따르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쪽으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겉으로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민주당에서 별의별 얘기가 나왔는데 2007년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비밀 투표로 하자. 그러니까 함협회에 찬성한 의원과 반대하는 의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자. 그게 열린우리당 시절에 냈던 아닙니다. 그러면 떨어뜨리는 것도 불가능하잖아요. 찬성이 무슨 그걸 또 들고 나올 가능성도 지금 민주당 의총에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본회의 표결이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비밀 투표로 한번 그 협상과 비준 전에 재협상 부분에 대해서 투표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사실 이런 개수를 했어요. 참여태는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찬성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나라 발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5.33% 성장률이 증가하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찬성 반대는 공개투표하는 거 당연한 거죠. 당연하고 그다음에 그걸 봉판에 새겨서 국회에 이렇게 벽에다가 붙여놔야 돼요. 아니 찬성하는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믿으니까 역사에 기이 남겨야죠. 열린투표 이런 공소를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그 19페이지 자료에 보면 제가 조금 분명히 본 게 시장 국가를 지향한다면 한미 FTA는 장기적으로 올바른 방향일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 민주당에서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도 결국은 이 그림일 것 같고 그 다음에 실제 지금 사실은 따지고 보면 DJ 정부 이후로 신자유주의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는 건 정부의 관료들은 계속 안 바뀐 것 같거든요. 세 번의 정부가 바뀌면서 추진하는 주체들은 일관되게 유지가 되면서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단순하게 어떤 하나의 정권에 대한 찬반 차원의 문제도 아니고 한 정권의 경제 정책에 대한 찬반도 넘어서는 세 개의 정권에 걸쳐서 일관되게 좀 관료들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결국 이제 요 그림에서 나오는 시장 국가의 미래라는 게 어떤 그림인 건지. 시장 국가 쪽으로 가장 많이 발전한 게 미국이고 그 미국 그 시장 국가가 파탄이 난 게 세계 금융위기죠. 좀 전에 얘기는 제가 오늘 9시부터 2시까지 회의를 하다가 왔는데 왜 그 회의를 했냐면 바로 좀 전에 그 지적 때문이에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경부 관료들은 같아요.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가 있으면 따라가요. 그럼 이 사람이 잘 모르겠다 토론을 해보자라든가 또는 헷갈린다 싶으면
그게 아니라 연합으로 바뀌게 될 건데 그 연합 정권이 추진해야 될 경제 정책의 내용에 대해서 미리 확정하고 그거에 동의했을 때만 연합을 하고 연대를 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누가 되든 간에 그 정책 기조를 끌고 나가서 그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이거를 지금 이번에 하는 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박원순 변호사 잘하잖아요. 신날 거예요, 박원순 변호사. 왜냐면 참여연대 간사는 말 잘 안 듣거든요. 항상 따지고. 근데 박원순 변호사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더라고요. 조금만 정책에 반려들은 시키면 바로 하는 거죠. 왜 이럴 거예요. 근데 그거 한 1년 하고 나면 대충 다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서울시랑 그렇게 큰 문제는 없거든요. 아마 성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반려하면 잘 어울려요. 예, 이게 참 숙제입니다. 그죠? 세계 정부에 걸쳐서 일관되게 지금 이 방향성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다음 누가 정권을 갖느냐 하는 것에 의해서도 쉽게 변하지 않는 어떤 감성을 갖고 가는 상황에서 지금 뭐 국민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명확하게 여기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변화는 굉장히 더딜 수 있다 하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 87년 이후의 정부들에 대한 평가에서 제 생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그 전에 국가가 다 압도했었잖아요, 다른 거. 근데 그 이후에는 재벌, 대경부 같은 경제관료 그리고 조중동의 삼각동맹이 체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삼각동맹이 추진한 이념으로 삼은 게 시장 만들기, 개방과 시장 만들기. 그게 실패해도 개방을 더 했기 때문에 노력을 하고 해서 더 강화돼요. 외환위기가 바로 그래서 실패한 건데 더욱더 IMF에서 강화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료에 관한 재벌을 규제해야 되겠죠. 조중동도 언론은 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은 하여튼 언론이 그 지나친 점유율을 받는 이런 것들도 물론 언론의 공정성을 규제를 해야 되는데 관료의 경우에는 확실히 이 리더들이 철학이 있고 정책 기조가 뚜렷하면 서기관까지는 오히려 반대 있어요. 그때부터 이게 정책입니다. 가장 그때부터 이 정책인데 가능하면 1급 이상은 다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 반발이 심하게 어쨌든 1급 이상은 교체할 수밖에 없고 이 사람들 머릿속 끝까지 다 물들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러나 그때부터 서기관들 젊은 공무원들을 반대의 정책 기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고 그쪽 정책을 개발하도록 하면 그 다음 정권부터는 이제 5년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정권이 괜찮습니다. 그걸 안 하면 사실은 삼성과 대경부와 조중동은 한몸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두 번의 민주정부가 그렇게 많은 계획을 못하고 실패할 거죠. 네, 하나만 더 좀 질문 드리고 그다음 프로에서 좀 질문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FTA 논쟁은 뭐 겉으로는 일단은 한미간 무역과 투자에 관한 이 내용인데 이것과 이제 오버랩돼서 한국 사회가 경험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뭐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문제라든지 이제 사실상은 국내의 어떤 그 뭐 재벌이나 혹은 또 자본이 일종의 우회 그동안 그 공공의 영역에 있던 것들을 민영화해 나가는 아주 유용한 우회 전략으로 활용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많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예, 어떻게 좀? 예, 재벌들이 합의에 찬성하는 것은 수출이 늘어나기 때문은 아닙니다. 삼성의 경우는 반도체라는 게 다 이미 관세가 제로예요. 합의에 한다고 해서 관세 내려갈 게 없습니다. 미국 관세 제로입니다. 반도체는. 그리고 가전제품 굉장히 낮아요. 그리고 또 마트라노라에서 또 삼성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합의에 때문에 이익은 거의 없어요. 자동차는 좀 이익을 봐요. 근데 이들이 진짜로 합의를 추진하는 이유는 공공영역입니다. 특히 삼성의 경우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이 보장성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암보험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지죠. 그리고 합의협定체결하면 그건 높여라는 거예요. 실제 노무현 정부 때 보장성이 한 5%, 6% 강화됐어요. 그전에 55 정도 되고 62까지 올라갔거든요. 지금 이명박이 도로 내려놨어요. 근데 합의협定발효가 되면 이건 다시 못 늘어나요. 얼마나 소폭이야 늘어날 수 있겠지만 상당폭의 사람들이 느낄 만큼 보장성을 강화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줄어드는 건 가능한데 늘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삼성
영리병원 만들고 건강보험업에서 의료에서 미국처럼 돈을 왕창 버는 거죠. 그게 삼성이 지금 제일 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삼성이 학력제를 찬성하는 거는 반도체 수출이 늘기 때문이 아니고 사실은 이런 공공영역의 민영화, 예를 들어서 철도도 민영화하면 우리나라 재벌밖에 못 먹어요. 전기 민영화에도 한국전력 민영화에도 재벌 외에도 먹을 수 없어요. 워낙 등치가 크기 때문에. 근데 좀 전에 우리하는 전력이라는 건 또 뭐가 있냐면 그거를 살 때 외국인 투자자를 섞어서 사면 일부 도입해서 뭐 10%든 해서 사면 그거는 미국인 기업처럼 취급됩니다. 자, 삼성에 있는 미국인 투자자도 저걸 이용할 수 있어요. 투자자 국가 공제 제도를.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에도 미국인 투자자들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 이름으로 한국 정부가 삼성전자에게 피해를 주면 그 사람들 이름으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런 식의 우리는 얼마든지 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부동산도 외국인을 섞어서 어떤 부동산을 사면 그 부동산 규제 정책에 대해서 투자자 국가 규제 제도를 썼습니다. 투자자가 왕이 힘들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 투자자를 우리나라 재벌들도 얼마든지 이용합니다. 이제 좀 많이나가 다시 또 음모론 비슷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지금 한미 간이 더 국면에서 강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국내에 실제로 자본의 이해관계가 훨씬 이 국면에 더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예, 우리나라에서 아까 얘기한 삼각동맹이 추진한 거죠. 우리 노무현 대통령이 어디 얹혀서 더 강력하게 추진이 된 거죠. 왜냐하면 노무현 대통령 이게 한나라당 정책이에요. 원래 이 시장 반동맹이라는 게. 근데 그거를 반대편에 있으니까 분이 추진을 했으니까 우리 쪽은 분열이 되고 추진력이 훨씬 강했었던 거죠. 분명히 우리나라에 있는 내부의 지배 세력이 한명 추진하는 거 맞는데 지금은 오바마도 굉장히 강력하게 원합니다. 왜? 미국이 살아날 길은 수출밖에 없거든요. FTA를 하면 미국이 훨씬 더 이익을 많이 보거든요. 우리나라는 평균 가치가 7.5%예요. 미국은 2.5%. 똑같이 철폐하면은 미국은 3배 더 많이 이익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 환율 같은 정책 이런 걸 쓰게 되면은 훨씬 옛날보다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 훨씬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 아무래도 같이 자기만다고 해요. 근데 초기에는 미국이 아무래도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나서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이 아무래도 많이 자기. 예, 플로어의 질문을 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처음 질문은 약간 좀 어리석은 질문을 먼저 던져주셔야 나중에 질문하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고 질문 주시죠. 예, 트위터에서 보고 트위터 아이디 샤이몬입니다. 굉장히 좀 궁금했던 거 정부 쪽 설명을 보면 ISD에서 유보안 때문에 어떤 거를 할 수 없고 공공 쪽 분야는 ISD가 대상이 아니라고 얘기해서 저는 FTA PBC랑 좀 뜻을 주고받고 했는데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ISD뿐만 아니라 모든 협정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요를 설명하면은 지금 서비스업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조업이나 농산물은 다 관세 문제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전부 서비스업 지정세 잡고 투자에 관한 문제인데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개방을 네거티브 리스트라는 걸로 했어요. 포지티브 리스트가 있고 네거티브 리스트가 있는데 이유는 포지티브 리스트였어요. 포지티브 리스트로 개방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개방할 거를 목록을 들고 가요. 그리고 이유도 들고 와요. 그래서 서로 협상해서 목록을 확장합니다. 개방할 게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쓴 건 개방 안 하는 거예요. 네거티브 리스트는 뭐냐면 개방 안 할 걸 써가요. 그래서 서로 협상해갖고 그 목록을 확정합니다. 그러니까 그 리스트가 있는 거는 무슨 리스트가 생기냐면 개방 안 하는 걸 리스트가 생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포지티브 리스트가 덜 개방하겠죠. 물론 네거티브 리스트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쓰면 되는데 미국이 안 받아주니까. 근데 네거티브 리스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새로 생기는 서비스에 대해서 다 개방이라는 얘기입니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개방 안 할 걸 써놓는 거잖아요. 근데 새로 생기는 거 미래에 생기는 거 모르잖아요. 지금 써놓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주로 서비스가 새로운 게 생길 텐데 다 개방이라는 거죠. 그 리스트에는 개방 안 하겠다고 하는 리스트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재 요구 리스트가 있고 하나는 미래 요구 리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현재 유보 리스트라는 건 뭐냐면은 현재 수준까지는 규제하겠답니다. 그러니까 더 완전 개방은 아니고 현재 유보는 지금 수준으로 개방하는 상태로 상한선이 지금 상태다라는 뜻이에요. 미래 유보라는 건 뭐냐면 개방 하나도 안 합니다. 규제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전히 못 들어오게 완전히 막을 수도 있는 게 미래 유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건 미래 유보니까 안전하다는 얘기를 해요. 실제로 우리나라 공공 서비스는 다 미래 유보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 유보와 IS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래 유보된, 아까 제가 건강보험 미래 유보에 들어있어요. 근데 건강보험 보장성을 더 강화하면 그게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죠. 그러니까 미래 유보에 있다고 하더라도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그 투자자 특허 문제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유보는 분명히 개방 안 한 건데 그러나 더 강화했을 때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하면 이건 투자자 특허 개수의 대상이 됩니다. 현재 유보에는 외치시라는 게 있는데 외치시 뭐냐면은 낚시바늘 있죠? 낚시바늘 이쪽 뾰족한 뒤쪽도 뾰족하죠? 예, 민을 그게 외치시입니다. 낚시하시다 보죠? 그 민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물고기가 물은 다음에 안 빠지도록 만든 겁니다. 그게 외치십니다. 그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 기어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쪽으로 돌아야 되지 이렇게 돌죠. 가운데 보면은 같은 방향 제 방향으로 돌 때 딸깍딸깍 넘어가는데 거꾸로 돌면 꽉 못 돌아가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외치십니다. 거꾸로 못 돌아가게 하는 장치인데 이건 현재 유보에 적용되는 장치입니다. 현재 유보는 가령 스크린 커터가 146인인데 한미 FTA 4대 선결 요건 중에 하나가 스크린 커터 줄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 할리우드 자본이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13일로 줄였어요. 그래서 영화인들이 이걸 미래 유보에 넣어달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미래 유보에 들어가면 아까 말한 것처럼 13일로 지금 적혀 있어도 146일 200일까지 누릴 수 있는 게 미래 유보입니다. 누릴 수 있어요. 현재 유보의 13일이라는 건 13일 이상으로 못 늘리는 거예요. 14일로 못 늘립니다. 근데 여기에 매치시 적용된다는 건 뭐냐면 한미 FTA가 뭐 모든 자발적 개방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제가 항상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갈 때마다 걱정스러운 게 스크린 커터를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어요. 만약 야 13일로 해놔도 우리 영화 대박 나더라 50일로 줄인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자발적으로 쓸 수 있어요. 줄이면 원래 현재 유보라는 건 13일까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외치시라는 게 적용되면 51일에서 못 들어가요. 현재 유보에 외치 적용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다 개방된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완전 개방된다는 거예요. 왜? 다시 돌아가는 건 안 되고 줄이는 건 되잖아요. 규제를 줄이는 것만 가능한 거예요. 그게 외치. 투자 분야에 예외가 또 있어요. 거기에 아까 얘기한 건강보험에 들어가는 사회보험이라든가 공공복리에 관한 것, 부동산 가격 안정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있으면 물론 유기함이 나오는 정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도 지극히 불비례 적용되는 예외의 예외가 또 있습니다. 그 판단 누가 하냐? 지극히 과도하다라는 판단 누가 하냐? 생명의 투자자, 변호사가 하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예외를 보면 예외 밑에 또 예외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필요 없다는 건, 안전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예외는 물론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예외가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전하다. 그리고 아까 보셨듯이 나프타에서는 바로 그 예외에 들어갔던 것에 대해서 주로 ISP가 제기가 돼요. 실제로 그런 환경 규제 이런 건강에 생명에 관한 규제 아니면 일부러 투자자의 이익을 침해할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은. 원래 정부 규제라는 것은 사람들의 생명이라든가 자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규제가 강화되는 거지 일부러 뭐 기업 못살리고 규제가 강화되는 건 없잖아요. 환경 규제가 대표적인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분명히 예외로 되어 있습니다만 대부분 투자자 국가 제도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가 자꾸 나프타에는 그런 게 없어서 된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나프타에는 다 있어요. 우리나라가 특이한 거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건 다른 나라 FTA는 없는 건데 그게 예외에 들어가놨습니다. 근데 그것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예. 가령 투기구역 설정하는 게 문제가 돼요. 투기구역을 설정했는데 미국 사람이 거기서 땅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부동산 투자를 했어요. 근데 정부가 투기구역을 설정하면 땅값이 안 오르잖아요? 그럼 이건 이익이 침해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뺀다고 뺀 게 그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지나치게 과도하면 안 된다.
토론해보니까 미국에 없는 정책은 대부분 위험하다고 봅니다. 미국 변호사 입장에서는 미국의 사례가 없는 것들은 과도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정부 측 토론자들은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냐 하는 논목을 많이 좀 구사하시는 거를 볼 수 있었는데요. 예, 또 질문 해주실 분 손들어서 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죠. 예, 향인교회는 남영면 좋은 교회 다니십니다. 저희가 FTA를 맺고 있는 게 다른 그 FTA를 좀 있지 않습니까? EU라든지 네. 그런 게 FTA하고 한미 FTA 비교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유독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되는 게 한미 FTA의 독소 조항이 많이 다른 것 대비해서 그렇게 많아서 그런 건지 비교를 좀 해주십니다. 밤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릅니다. FTA라는 건 뭐냐면은 그 나라하고 맺는 거잖아요. 보통 양자간 FTA잖아요. 그럼 양자간의 특성을 반영해서 FTA를 맺기 때문에 상당히 달라요. 다 달라요. 근데 미국식 FTA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개방 수준도 높고 특히 서비스 지적재산권 투자의 개방 수준이 높습니다. 한EU FTA하고 비교하면 아까 포지티브 리스트, 네거티브 리스트 얘기했죠. 그러니까 비교는 제조업하고 농업은 주로 관세니까 뭐 하나하나 비교하는 게 불가능하죠. 쌀 다르고 뭐 포도 다르고 다 다르니까. 근데 서비스 부분을 비교를 하게 되면 이쪽은 포지티브고 EU는 포지티브고 미국은 네거티브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쪽에 매치 같은 게 있을 리가 없죠. 그리고 한EU FTA는 투자자 국가 예수 제도가 없습니다. 그거는 각국하고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한EU FTA 발효된 게 정부가 다 다른 나라한테 IST 넣자고 이렇게 뭐 가서 협상하려고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없는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다른 게 비위반 제소라고 하는 정부 제소권, 그러니까 독소 조항만 골라서 얘기를 말씀드리면 그게 한일 FTA는 없고요. 근데 한일 FTA 기초로 들어간 미래 MFN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재 FTA 맺었다고 제가 그랬잖아요. 다른 나라하고 FTA를 하면서 더 많이 개방할 수도 있겠죠. 몽골이 우리나라 서비스장 다 개방해도 돼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게 한미 FTA가 자동으로 있는 거죠. 이거 세계 지출해서 어떻게 작동되는지 모릅니다. 이거 돼봐야 아는데 근데 EU FTA도 그게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정부가 여기 있을 거예요. 이게 용도니까 지금 못 잘했을 것 같은데 그게 다르고요. 원리적으로 다른 것들을 그 정도. 다른 거는 두 나라 EU와 미국이 경쟁력이 다른 분야가 다르잖아요. 경쟁력이 높은 분야가 다르니까. 그런데 EU하고 하면 우리나라 돼지고기가 위험하고 미국하고 하면 소고기가 위험하고 이런 차이도 있죠. 지금 당장 삼겹살, 프랑스산 삼겹살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삼겹살 보면 다 프랑스산 있죠. 이건 한EU FTA의 결과. 그런 조합, 서비스 방식이 다르다. 그리고 지적재산권도 다르죠. 지적재산권에서 아까 얘기한 허가 특허 연기 같은 약품에 관한 거는 EU에는 없습니다. 그 EU하고 잘못 맺은 게 뭐냐면은 EU 나라들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마트가 못 들어가요. EU에는 우리나라 유통법 상생법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못 없애고 우리나라는 있어요. 그런 식으로 잘못 맺은 거 있고 그런 거는 미국하고 다르죠. 예, 뭐 여러 FTA 중에 아무래도 한미 FTA 지금 강력한 수준으로 지금 맺습니다. 한번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나라하고 맺든지 나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라하고 맺든지 결국 협상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상대국가가 강하면 미국은 보통 미국이 맺은 FTA는 큰 차이가 없어요. 어떤 나라를 맺어도 미국의 표준이 있고 그 표준을 관철시킨 힘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맺은 FTA는 대부분 비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독소조항은 다른 나라 FTA는 다 들어있습니다. 미국하고 맺은 나라 FTA는 다 들어있습니다. 다음 질문. 네, 향민교회 교우입니다. 교우면서 질문하고 죄송합니다. 유명욱이라고 합니다. 우선 그 명쾌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강의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 역사에 그 아까 강의에서 잠깐 나왔지만 명청 동부가 진짜 재판기 때 그 기울어가는 명나라한테 죽었다가 아주 국토가 나라의 나라가 유린되는 그런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밸런스의 재편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에 그 자국의 법률을 어마어마하게 고쳐야 되는 FTA, 한미 FTA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한중의 FTA라든가 그 이런 그 질재재편기의 권력을 다시 장악하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가능한 권력을 잃게 되고 가능한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그런 두 나라와 어떤 경제적인 어떤 협정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에서 거시적으로 그 우리가 가져야 될 어떤 기본적인 자세랄까요? 또 우리 국민들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어떤 태도랄까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떤 식의 대응과 어떤 식의 그 준비를 해야 되는지 이런 좀 구체적인 단어를 얘기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가 따라가는 데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그거는 제가 동북아 비서관을 한 2년 했는데 그때 맨날 생각하기 그런 거예요. 두 나라 사이에서 어떻게 살까? 없는 분예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혼자서는 사실 우리나라가 중국도 견제하고 미국도 견제하는 좀 웃겨 보이죠. 그런데 그 아시아에 있는 다른 모든 국가들은 미국이 패권을 잡는 것도 원하지 않고 중국이 패권을 잡는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위로는 러시아, 몽골, 남북한, 일본, 아세안, 이제 인도까지가 다 똑같아요. 중국이 패권 잡는 것도 원하지 않고 미국이 패권을 여기서 휘두르는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 나라들은 이해가 일치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들 나라 연합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중국과 미국은 이들 나라한테 잘 보이는 정책을 써야 됩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제3세계가 그런 위치였어요. 미국과 소련이 오히려 제3세계가 하나가 되니까 이들 나라에 잘 보여야 됐거든요. 그래서 원조 경쟁을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게 우리나라로서는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양쪽을 다 견제해서 전체적으로 평화를 유지하는, 그리고 좀 더 안정적으로 가는 방법일 수 있겠죠. 지금 문제는 TPP라는 건데, 원래 TPP라는 거는 여러 대군요. 이거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중국이 힘을 발휘하고 중국 주도의 FTA라든가 또는 지역주의가 형성되는 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러니까 원래 있는 거를 확대하는 그런 과정에 미국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미국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물론 이게 12개 국가까지 지금 늘어나 있는데 협상 대상국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2개 나라가, 9나라가 협상하는 게 아니라 12개 나라가 협상하니까. 그리고 개방 수준도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 일본은 자국의 농산물을 무조건 보호하려고 하기 때문에 농산물 보호를 하는 대신에 다른 나라가 개방 안 하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 가면 굉장히 복잡해지고 어려워져서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만, 어쨌든 일본과 미국, 그다음에 환태평양이 이런 게 형성되면 중국도 뭔가를 움직임을 할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되느냐? 미국하고 FTA 맺으면 미국이 붙었고 내가 TPP도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이제 분명히 오늘부터 나옵니다. 오늘 내일이 나오는 건데,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니라 지금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방법은 TPP에 중국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예 중국까지 다 집어넣어서 중국, 미국, 그리고 나머지 나라 이런 구도를 TPP 안에 형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FTA 맺었으니까 우리나라 또 독재적으로 미국하고 FTA 맺는다? 제약입니다. 양쪽이 다 짓눌리게 돼 있어요. 중국과 미국이 아닌 어떤 나라들과 연합할 수 있는 틀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그 나라들도 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나라들이 동조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게 외교죠. 그런 식의 외교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상상력이라는 건 물론 없겠죠. 재경부와 마찬가지로 외교부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그야말로 거기는, 그러니까 재경부는 시장주의라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외교부는 그야말로 친미주의입니다. 외교부 국방. 예, 이게 나라를 잘 좀 관리를 해달라고 관료도 있고 다 있는 건데 지금 시민들이 관료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져서 상대는 난감합니다. 예, 강연 너무 잘 들었고요. 되게 공교롭게 저도 향인 기획 좋은 기회 아니십니까? 보험주의 클럽에서 그 오랫동안 블랙만라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범이라고 하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이 막 복잡한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만약에 지금 내년이나 총선 대선 이후로 계속 이렇게 끌어가고 싶은 저지를 하고 정권이 바뀐 후에 총선도 끝나고 그 후에까지 만약에 통과를 막았다가 그 이후에 그리고 정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게 지금 말씀하신 아까 그 말씀 잠깐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완전히 한미 FTA를 완전히 폐기시켜버리면 거의 한미 관계의 어떤 측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냉각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나 미국이나 또 아니면 다른 국가들과 관계의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 선생님께서 보시기에 이걸 폐기시키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아니면은 지금 소위 말하는 뭐 독소조항이라고 하는 게 한 10가지에서 12가지 정도 보통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전문가분들이 근데 그 부분을 빼고 통과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인지 좀 궁금증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기준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 되죠. 국회의원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국회의원들이 또 검토를 하고 한 4년 검토하고 또 못해서 또 4년을 그 다음 바뀐 국회의원이 또 하고 이래 되고요. 제 생각에는 한미FTA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저는 아까 진짜 협력인 구도를 만들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거는 백지위를 해야 되는 거니까 특히 미국이 할 그거를 바꾸자라는 미국이 들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한미FTA를 사실상 폐기가 되면 그냥 대신 비준을 안 해갖고 하게 되면 차라리 TPP에서 여러 나라랑 같이 중국과 함께 여러 나라랑 같이 굉장히 낮은 수준의 FTA를 그러니까 독소조항을 빼고 개방도도 낮춘 그런 FTA를 하는 거는 정 미국이 압력을 가하면 그게 어차피 TPP랑 FTA는 양립 못합니다. 서로 너무 달라가지고 FTA 한미 FTA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리고 거기 이제 이른바 스파게티 모울 이펙트라는 게 생겨요. 무슨 얘기냐면 국수가 하나에 막 엉겨 붙어가지고 국수가 이제 중국 음식 오래되면 물로 굳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무역이 방해가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미국을 설득해서 한미 FTA 폐기하고 대신에 수너 개 국가가 한꺼번에 의논을 하는, 협상을 하는 그쪽으로 대체하는 것도 우려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의 관계가 안 나빠지는 것도 아니고 또 미국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붙어서 중국과 대립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을 TPP 안으로 끌어들이면 저는 이게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동아시아의 아주 협력적인 이후보다도 더 협력적인 공동체 형성이 가장 최선입니다만 현재로서는 한미FTA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TPP의 중국과 다 끌어들이고 수준을 낮추고 독소조항을 빼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KBS 토론회에서 저희가 선행학습을 많이 했으니까 아마 저녁에 방송 볼 때 굉장히 무슨 얘기 하시는지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원래 예정한 시간보다 지금 한 10분 정도 좀 늦어졌습니다. 해서 일단 전태인 선생님 세션은 이렇게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제가 한 5분 정도 휴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질 최재천 변호사님의 인터뷰를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해 주시면 정태인 변호사님.